자, 문제풀이 합니다. 89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이 쓰여진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료가 나왔을 때 먼저 서로 관계를 먼저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디서 발췌된지를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끝에 보세요. 택리지라고 하는 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무작위로 막 읽어 내려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읽고 내려가다 보면 주제 파악이 잘 안 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시대의 흐름을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다. 택리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택리지 이중환입니다. 영조 때 인물인 이중환에 대한 얘기입니다. 택리지 일종의 이걸 복고총론이라고도 해요. 복고총론이라고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어느 지역에서 내가 살면 가장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죽어갈 것자죠. 어디에서 살면 행복할까요? 는 가장 총론적인, 우리 책을 공부하다 보면 총론, 강론 공부하는데 총론적인 성격이다. 이중환의 택리지 요 시기에 일단 요거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조 시기에 대한 내용이었구나. 먼저 머리에 마인드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읽어봅니다. 신축 이민년 이래로 조정에서 노론, 소론, 남인 3색이 날이 갈수록 더욱 사이가 나빠져서 서로 역적이라는 이름을 모함하니 중략 근래 와서는 4색이 모두 진출하여 오직 벼슬만 할 뿐 옛부터 저마다 지켜온 의리는 쓸모없는 물건처럼 되었고 유학을 위한 시비와 국가에 대한 충약은 모두 과거의 일로 돌려버렸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목호령의 고변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목호령 고변 사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목호령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거죠. 목호령은 사람 이름이에요. 숙종 때부터 노론이 경정을 제거할 생각이 있었다네 고변한 겁니다. 영조 앞에 누가 있어요? 숙종, 그 다음에 경정이거든요. 그 결과 경정 때 신임사가 일어나죠. 목호령의 고변 사건을 계기로 경정 때 신임사가 발생하게 돼서 사 대신들이 죽음을 맞게 되죠. 사 대신들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도 모르겠죠. 김창집, 노론들입니다. 이선 전부 다. 김창집, 이이명. 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잘 알아두겠습니다. 이건명, 조태채, 이런 인물들이 전부 다 희생을 당하게 되죠. 목호령 고변 사건, 이 사람 다 노론들입니다. 노론 대신들입니다. 이게 경정 입장에서는 자기를 몰아내고, 그죠? 이 사람들이 경정을 몰아내고 연인군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형인 입장인 경정의 입장에서는 영조가
이복 동생이 좀 믿고 싶었지만 이게 붕당 싸움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이때 이거 이후에 이제 보시면 숙경영이 되잖아요. 영조 때 되면 이 목호령의 고변 사건이 터져 나온다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노론들이 이렇게 많이, 당신네로 돼서 우리 노론들이 이렇게 많이 희생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중환이라는 인물이 목호령을 알아요. 그리고 목호령에 이중환이 가지고 있는 말을 빌려주게 됩니다. 말을 빌려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영조 때 이영조가 정권 잡자 이중환이 관직에서 요즘 말로 하면 잘린 거야. 사건이 좀 복잡하죠. 이게 그래서 좀 심한 부분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면 숙종, 경종, 이영조까지 되게 나열되는, 되게 3대에 걸친 사건이 연결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중환이 관직에 물러난 다음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종의 인문지리지요. 탱리지는 인문지리지를 쓰게 되었다. 그래서 어디서 사람이 사는 게 가장 복받고 살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결론은 경북 안동이었습니다. 탱리지의 결론은. 왜? 지 고향이거든. 또 실제로 안동 가보면 또 좋습니다. 시골 마을이긴 하지만 원체 요즘에 이제 도시화 되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벚꽃 청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심정이 잘 표현된 거죠. 이중환이 탱리지 이런 기록을 즉 사색 당파 싸움에 의해서 내가 자기도 희생자가 됐다. 거기에 배경이 뭐냐고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뭐야? 영조 때 시기를 하나 골라내면 되겠지. 봅니다. 1번. 서인이 우세한 가운데 남인과 연합하여 공존하는 구도가 유지되었다. 서인이 우세하고 남이 공존했다. 이건 인조반정 이후입니다. 인조반정 이후의 상황이고요. 두 번째, 안동김씨나 풍양조씨 같은 애척세력들이 권력을 잡았다. 이건 19세기 세도정치 시기입니다. 안동김씨, 풍양조씨, 세도정치 시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3번,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하여 두 차례 예속 논쟁이 있었다. 우리 알다시피 효정비가 죽었을 때 그의 아들 현종 때 해당되는 것 때문에 지문이 안 맞죠. 4번, 국왕이 당파를 초월하여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을 등용하여 전국을 등용하였다. 이영조 때 탕평책이 뭔가요? 만론 탕평책. 그리고 이영조 때 본인이 잘려서 전국을 일주하고 있는 상황. 그 시대병이 이영조와 관련됐기 때문에 이영조의 정책을 하나 선택적으로 고르는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그 89번 앞에다 좀 적어 놓으세요. 여기다가.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문제다. 사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셨죠? 복습하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출제자가 지문을 바꿀 수 있단 말이야. 보통 우리 목호령에 대한 문제 부분을 잘 출제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좀 어려운 시험이 있죠. 국회 사무처라든가 법원직 하신 분들은 목호령 고변 사건을 가장 기본적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90번. 자, 90번으로 바로 갑니다. 다음과 같은 변천 과정을 거친 정치구현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중종 때 여진 애구의 침입에 대비해서 만들었습니다. 특징, 애적방을 임시기구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좀 비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예상할 수 있죠. 모의고사도 예상할 수 있고 실제 시험에도 나올 수 있겠다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건 조선시대에 대한 얘기고 유사한 고려시대는 뭐가 있습니까? 도병마사, 도평의사사를 봐야 되겠죠? 도평의사사 이게 가장 많이 나오죠. 고려시대의 도평의사사에 대한 얘기.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이렇게 개칭되죠. 국가의 중대사를 두 개도 공통점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기구였다. 도평의사사는 다른 말로 도당이라고도 하더라. 같이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는 가장 기본적인 거다. 우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두 번째 질문 갑니다. 당연히 명종 때 나와야 되겠죠. 명종 때 을매변.
명정도 율매변, 즉 이건 삼포해란이죠. 삼포해란을 계기로, 잘못 얘기했네. 율매변은 삼포해란이 아니고요. 전라도 서해안 지역, 원래 전라도 해남 지역에 애구들이 침략했던 내용들, 이걸로 해서 어떻게 상설화가 됐다. 상설화가 됐다. 뿐만 아니라 1590년 임진왜란 이후부터 어떻게 그 비면서 한층 더 강화되었다. 사회 집어넣으시면 돼. 명종하고 고종 사이에 넣으면 되겠죠. 선조 때 임진왜란을 계기로 더 한층 강화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흥선대원군 시기에 비변사를 혁파하죠. 고종리 임금이 비변사를 혁파하고 삼군과 의정부를 분할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라고 아니 비변사라고 하는 한 곳에 모든 권력을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절대 권력을 가지면 부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의정부와 관련된 부분과 삼군부로 분할하게 되었다.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1번 붕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그 역할이 축소된 게 아니라 확대됐다고 바꿔주셔야 합니다. 비변사가 모든 기능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삼성육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비변사의 모든 걸 다 결정했어요. 하물며 궁궐의 혼사 문제까지 관여했다는 겁니다. 왕자들, 그다음 공주들, 옹주들이 결혼한 문제까지 관여한 게 비변사였다. 그런 건 사료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잡으셔야 돼요. 네. 1번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페이지 넘기세요. 91번. 다음 내용과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자, 사료를 한번 스킵 딱 해볼까요, 눈으로? 아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세 번째 지문에 이런 게 나와 있죠. 두 번째 지문에 특산물 매출가 되겠죠. 네 번째 줄에 방납이라는 제도가 나올 겁니다. 네. 우리 조세제도에 관련된 부분이죠. 끊임없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단독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선택 지문에도 끊임없이 나올 거야. 조세제도. 요 세 가지. 이거 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 주식은 쌀이니까 쌀 생산량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낼 것인가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세종 때 공법을 만들었을 것이다 물어보는 거잖아, 이렇게. 인조 때 영정법을 만들었을 거야 물어보는 거죠. 수종 때 비총제를 실시했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 다 실패했잖아요.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결부법이죠. 생산량에 따른 징수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갑신정비에서 주장한 내용이 뭡니까? 지조부를 바꾸자는 거잖아요. 갑신 때. 이 흐름 잡으셔야 돼.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군역, 요역. 그죠? 그 다음에 군포. 세금 내는 거. 조. 상공, 별공, 진상. 이게 부패하더라. 네. 특산물 내거는 게 되게 부패하더라. 그 조선정부에서 수미법을 주장하고 끊임없이 주장하더라. 주장한 인물 다 알아듣죠. 조광조, 이이, 유성룡 등이. 결과적으로 17세기 대동법이 실시되더라. 강해군 때. 어디를 출발해서? 경기를 출발해서 숙정 때까지 대략 100년 정도가 소요되더라. 이유는 지주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대동법을 가지고. 균역제도, 요역제도, 군포제도 보죠. 여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군포제도 보죠. 가장 잘 나오는 게 이영조 때 균역법이 시험에 100% 나온다고 봐야죠. 이번 시험에.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또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네. 원래 군포를 두 필을 냈죠. 두 필 냈는데 이영조 때 이영조가 즉위하자마자 한 필로 네. 감포해주죠. 이걸 감포론이라고 합니다. 국방 예산이 두 필씩 내던 걸 한 필로 줄어들었다. 그 보완책이 뭐냐고 물어보겠죠. 첫 번째가 결작을 물어볼 거고, 결작.
두 번째, 선무분간포. 그 다음에 잡세겠죠. 지주들에게 한 개월당 2두를 징수하는 거죠. 선세, 염세, 선박세 이렇게. 그 다음에 부호들에게 이제 막 양반 부호들이 된 사람들에게 징수하는 방법들. 조세제에 대한 이 부분을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 있게 시험장 갔을 때 조영조가 머리에 딱 떠올라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조영조가, 그죠? 네. 군역, 이거죠, 기본적으로. 양인 개병제죠. 그러니까 농민 이상 힘을 모두 군대 가야 된다.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해야 된다? 병농일치 해야 한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부패해가는 내용들이겠죠. 요역, 8결출 일부죠.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에서 노동력을 무작위로 가져도 막 쓴다는 거지. 법도가 있어야 된다, 일정한. 그게 만든 게 뭐예요? 8결출 일부죠. 토지 8결당 1년에 6일 정도 한해서 하자. 1년에 6일 정도만 노역을 동원하자. 이렇게 법제화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에서는 이걸 빌미로 협박해서 백성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조세를 국방비를 걷어가더라. 뺐죠? 조세 정리됐으면 이 정도만 딱 잡아도 우리가 문제 풀 수 있어요. 아셨죠? 이 정도는 알고 들어왔지, 그지?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거 수업 시간에 수백 번 했잖아요. 가끔 농담한 사람은 한 번만 더 하면 1000번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짧게 해야 된다고. 단답형으로 외우면 안 되고 전체 흐름을 잡아야지, 그죠? 자, 문제 풀어봅시다. 이거 바탕으로 해서 풀어봅니다. 지금 몇 번 풀다? 91번. 자, 방납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다. 대동법이죠.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대동법을 실시해야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방납하고 대납이잖아요. 그죠? 누가 힘을 합치니까 중앙에 있는 서리와 방납업자들 간에 짬짬이가 돼서 백성들이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뜯어가더라는 거예요. 네. 이걸 계기로 해서 어떻게 대동법이 실시되게 됐다. 자, 풀어봅니다. 자, 내용과 관련 설명 옳지 않는 것, 이건 대동법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옳지 않는 것. 토지 결수를 가세 기준으로 잡았다. 여기 보시죠. 그래서 요거 할 때 대동법 이후에 실시된 특징을 물어보면 조세의 전세라는 단어를 쓴다고, 여기에. 대동법 실시된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조세의 전세합니다라는 단어를 쓴다고. 조세의 전세 현상이 이루어졌다. 이조자라고, 이조자. 요거가 이렇게, 이게 고를 조자거든? 지방의 특산물을 거르는 거다. 이 조세를 거둬들이는데, 전세라는 단어는, 여기 조자가 뭐야? 밭전자지. 밭에서 생산되는 세금을 갖다가 내는 겁니다, 이거거든. 그래서 조세의 전세야. 즉, 다르게 표현하면, 토지의 결수에 따라서, 대동법은 토지의 결수에 따라 징수하는 거거든. 쉽게 해서 무전 농민은 세금 안 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는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되는 논리거든. 이런 원리 때문에 양반들이 반대해서 100년 걸렸거든, 이렇게. 그래서 봐봐, 토지의 조세의 전세야. 특산물을 내는데 토지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바뀌었나? 17세기, 18세기, 16두, 이렇게 14두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지죠. 이렇게.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경기도 인천광역시 사는 사람의 홍길동이라는 사람인데 3개월의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17세기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16을 곱하게 되면 3, 6, 18, 48두를 내야 한다고. 요거 있잖아요, 이거. 안 지워졌지, 여기. 요걸 48마를 내야 한다고. 48두를 원통에 쌀 집어넣어야 된다고. 이게 17세기 상황이잖아. 똑같이 18세기 상황으로 비교해봐. 3 곱하기 14라면 뭐야? 3, 4, 12 훨씬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세금을 내는 방식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론 사고로만 얘기하면 실제로 내가 토지를 이 정도 가지고 있다면 얼마쯤 냈을까? 17세기는. 18세기는 얼마큼 냈을까? 계산하면 딱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세금을 냈다. 징수했다. 더 현실성이 있지. 그죠? 자, 이어서요. 두 번째, 인조 때 처음 경기도에 시행됐다. 아니요. 강해군 때. 강해군 때 경기도에 시행됐다. 임조가 아닙니다. 강해군 때 처음 시행하게 되었다. 인조는 하긴 해요. 인조 때는 강원도입니다. 적어놓으세요. 강해군 때는 경기도, 인조 때는 강원도, 인조 때는 강원도. 그 다음에 효정 때는 전라도, 그 다음에 충청도입니다. 됐죠? 그 다음 숙종 때 전국 실시합니다. 이 지문 틀려요. 이렇게 나오면 되게 함량 많이 팝니다. 숙종 때는 익류지역을 제한으로 갑니다. 이렇게 익류지역을 제외하고 실시하겠다 이렇게 맞아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 단어가 안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익류지역은 군사적 경지입니다. 즉 오늘날의 평안도, 그다음 함경도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 지역은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사신접대비라든가 군사 비용으로 쓰고 나중에 보급하면 됩니다. 해계 처리하면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정 자주 파는 것 중에 하나. 정리할 수 있죠? 강해군 때 경기도, 인조 때 강원도, 효정 때 가장 생산량이 많은 충청도, 전라도. 숙종 때 익류지역을 제한 전국 실시됐다. 그래서 몇 년 걸렸다? 100년 걸렸다. 한 세기가 걸렸다. 왜 한 세기가 걸렸을까? 양반 지주들이 반대했다. 왜? 본인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 어떨까? 당연히 찬성하지. 세금도 적게 낼 수 있으니까. 대동법 완전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법이 시행된 후에 왕실에 대한 별공과 진상이 존재했다. 보세요. 상공은 해결됐어요. 대동법 결과. 그러나 별공과 진상은 계속 유지됐습니다. 그 이유가 왜 됐을까? 이겁니다. 왕이 그 지방의 특산물을 입맛을 보고 풍용을 한번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풍년, 풍년이 보겠다는 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었다. 계속 이건 존재했다. 근데 어떻게, 이거 지방에 있는 농민들과 어민들이 죽을까 싫어할까? 되게 싫어하지. 아니, 지가 뭔데 입맛을 보고 풍흉을 결정하냐고. 근데 왕에게 올리는 진상품을 갖다가 썩은 물건 보낼 수 없잖아. A급 보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당연히 입맛 볼 때마다 농사 잘 된 것처럼, 풍작이 된 것처럼 느낄 거 아니야. 이건 되게 이상한, 이해 안 가죠. 지금 21세 시각으로 보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네. 그래서 상공은 해결됐지만 별공 진상은 그대로 전치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법을 시행하면서 관할 간청으로 선해청, 선해청 밑줄 긋습니다. 선해청이 주무관청이었다. 선해청이 주무관청이었다. 대동법에 대한 얘기 92번으로 바로 갑니다. 자, 다음 서술된 군역조대의 양상을 식이선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번 갑니다. 기억번 갑니다. 실제로 역에 복무하는 정군과 정군의 복무 비용을 부담하는 보호인으로 군역을 편제하는 보호법이 시행된다. 보호법입니다. 몇 번에 이게 문제 92번? 좀 지워보겠습니다. 보법, 보인 또는 봉족제도라고 하죠. 조선초 체조 때 이건 뭐냐면 그 국방비가 많지 않아서 병사가 한 명이 군대 가면 그 가족들이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일정의 가족의 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이걸 보법, 가족들이 거의 대부분 때문에 봉족제도 또는 보인을 한다. 이렇게. 이그 결과 조선초 군 관련 인구가 대략 100만 정도를 가지고 있다. 심한 경우가 학자들이 120만까지도 봅니다. 우리 조선초의 인구가 400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대략 4분의 1 정도 군과 관련된 업무를 종사하고 있더라. 이건 되게 미스테이크죠. 왜냐하면 명나라하고는 우리가 군신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명나라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인데 명나라하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약한 나라는 여진족과 얘밖에 없어. 근데 얘들은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되는 나라들이야.
군사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국방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대 국가, 상대할 국가가 우리보다 약한데 비용이 너무 세. 약간 문제점, 보법에 대한 문제점. 오케이? 두 번째 갑니다. 미음번 각 지방의 진관에는 군역에 복무해야 할 군사 중 사정이 있는 자들에게 일정량의 면포나 쌀을 받고 군역을 면제해 주었다. 이로 인해 포를 바치고 군역을 면제받는 반군 수포제가 널리 확산되었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국가의 병역비리입니다. 국가의 병역비리입니다. 주로 이제 15세기 성종 때부터, 성종 말부터 시작해서 16세기 연산군 때까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군 수포제. 그 다음에 바로 이게 군적 수포제라는 게 있죠. 이것도 국가의 병역비리죠. 16세기 중종시기에 등장하는 게 군적 수포죠. 여기 지금 빠져있지만 군적 수포제 같이 잡아야 돼요. 똑같아. 동일한 국가의 병역비리입니다. 국가가 썩어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디귿번 가죠. 평민에게만 징수한 군포를 양반에게도 징수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 호포제입니다. 흥선대원군입니다. 양반들은 국방비를 내지 않고 있었죠. 중종반정 이후부터. 백성들의 불만이 되게 많죠. 훨씬 부자이고 훨씬 더 수확량이 좋은 양반들은 국방비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백성들이 되게 불평불만 상황 중에 하나였겠죠. 흥선대원군 때 호포제를 실시했다. 같은 말로는 동포제라고 하다.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앞으로는 신분에 대한 게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호포니까 가가호호. 다르게 표현하면 집이 있는 사람에게는 모두 다 군포, 국방비에 대한 부분을 징수하겠노라 이렇게 선언한 거죠. 이게 호포제입니다. 호포제, 집집마다 가가호호마다 동포제, 양반도 내시고 일반 양인도 내시기 바랍니다. 같은 동자 졌습니다. 니을번 균역법 밑줄고 졌죠. 균역법 시행으로 뭐 이거야 당연히 알 수 있겠죠. 네, 용조입니다. 균역법 두 필씩 내던 걸 한 필로 줄여줄었다. 같은 말을 뭐라 볼래요? 포를 줄여줘도 해서 간포론이라 한다. 간포론이라 한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네, 간포론이 대물에서 만드는 게 이거죠.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방법이 이겁니다. 요거 그대로 옮기면 돼요. 이걸 갖다가 그대로. 부족했던 세원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결작, 선무군과 잡세를 내겠다.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조용조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알지 못하면 풀 수가 없습니다. 전체 흐름을 풀어야 되니까. 자, 문제 93번으로 갑시다. 잠깐만 지울게요.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상황을 옳지 않는 것. 2연과 7패 밑줄 그어야 되겠다. 종로에 더불어 서울 4대시로 불리어졌고 있던 사상의 근거지로서 행상의 집합소이자 시민의 일상적 구매장이었다. 특히 2연은 시전이 있는 종로에 위치해 있어 시전사행과 상권 경쟁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걸 나타내는 지표 역할을 하던 것이었다. 2연과 7패에서는 거래하는 물량은 시전에 비해 10배나 될 만큼 사상의 영업 규모는 시전에 그것을 능가할 정도가 되었다. 행상들은 모두 2연과 7패의 사상에게서 물건을 구입하고 있었고 시전은 소상인들에게 애면당하고 있었다. 그만큼 사상의 활동 영역과 구매력이 훨씬 더 커졌다는 거예요. 훨씬 더. 그러니까 사상은 일종의 뭐죠? 기업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전은 정부로 허가받은 관호 상인들이 반해서 훨씬 사상들은 요즘 말하면 개인 비즈니스화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규모가 훨씬 더 커졌고 시장력이 더 장악력이 커졌다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포구를 이용하여 경강상인은
선상 활동을 활발히 했다. 배를 이용한 사업을 했다는 뜻입니다. 주로 이제 운송업, 예, 주로 운송업 주로 많이 했다. 경강 상인들이. 쌀의 상품화가 이루어져서 밭을 논으로 바꾸는, 예, 밭을 논으로 바꾼 현상이 활발해졌다. 포구가 새로운 상업 중심으로 되었고 포구에서 상거래는 장시보다 규모가 커졌다. 장은 우리 5일장마다 한 번씩 열리는 걸 장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포구가 되게 발전됐다. 금난 정권이 철폐되어 사상들은 모두 상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었다. X. 금난 정권이 철폐되긴 했지만 유기전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금난 정권이 철폐했다는 것은 틀린 점이 되겠죠. 왜냐하면 정로의 유기제라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 시선상인들이 철폐됐기 때문에 그게 틀린 점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4번.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영조가 시행한 정책이 뭘까요? 물어봤습니다. 자, 조선의 군정의 문란으로 돈 있고 세력 있는 양이들은 관리와 결대가 군역을 면제받고 무력하고 가난한 양민만이 군역을 지게 되었다. 따라서 부족한 군포를 보충하기에 이미 사망한 군역 대상자의 그 몫을 가족에게 징수하는 백골징포, 16세 미만의 어린아이까지 군포를 징수하던 항구참정, 군포 부담자가 도망하면 친척에게서 군포를 징수하던 족징, 이웃의 연대를 책임져서 군포를 징수한 인징 등이 비법이 행해졌다. 후에 균역청 구간 당상으로 임명된 홍계희에 의해 50만이 져야 할 양액을 10만여 명이 부담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자 곳곳에서 농민의 농촌 유리현상, 유리는 농민들이 떠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방금 했던 균역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보시죠. 이영조가 시장 전체가 뭐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1번, 군포를 호 단위로 부과해 양반에도 군역을 부담하게 되었다. 호법법, 이거 홍선대원군. 그죠? 두 번째, 토산물을 토지 결수에 따라 거둔 지도 공납을 전세하였다. 공납을 전세하였다. 대동법이에요. 공납을 전세하였다. 풍령에 따라서 20도에서 4도까지 구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이건 공법, 연분구등법, 세종대왕령입니다. 4번, 농민들에게 1년에 군포 한 필만을 부담시키고 2필, 3필만, 줄어든 세우는 선무군간포로 보충. 선무군간 플러스 그 밑에 뭘 적었지? 결작 플러스 잡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균역법 실시와 균역법으로 인한 누수된 세운을 보충하는 방법 세 가지 끊임없이 물어볼 거예요. 금년시험에도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5번. 다음 울산 지역의 호적을 분석한 표입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표는 계속 가지고 있어. 모든 시험 문제 나와. 수시 때도로 나온다. 모든 시험이. 우리 한능검에도 나오고 우리 공무원 시험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하물며 수능에도 나옵니다. 자, 인구 볼게요. 1729년부터 1867년까지 양반의 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맞죠? 상민과 노비 숫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사람들이 임질이라는 이유부터 양반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표로 얘기하자면 임질이라는 이유에 양반이 되는 방법이 생겼다는 거거든. 납소책과 공명체의 원인입니다. 납소책과 공명체법을 통해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양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불법적인 방법도 있죠. 합법이 아닌 불법도 있죠. 족보를 매입해서 양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족보를 매입해서. 갑자기 김씨가 이씨 되거나 박씨가 최씨가 되거나 이런 식의 족보를 매입하는 방법을 통해서 신분 상승하는 경우도 있더라.
자, 입에서 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골라주세요. 후기입니다. 영조 때 균역법을 시행, 이로 인해 부족해진 재정은 결작, 선무공반부 등을 통해 보충하였다. 당연히 맞죠. 정조 때 신의 통공을 단행하였다. 자, 이건 뭐라 그럴까요? 이 사회 문제와 관련 없습니다. 이것은 노론들의 정치 자금을 끌을 목적으로 만든 게 신의 통공입니다. 이 사회 파트하고 말하는 신의 통공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뜻입니다. 신의 통공. 신의 통공을 모르신 분들 이제 설명합니다. 혹시 모르는 사람 얘기해서 잘라봐 이렇게 신의 년에 통공을 발표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정조 임금입니다. 정조 즉위할 때 시전상인에게는 특권이 존재했습니다. 시전상인에게는 특권이 존재했습니다. 뭐가 있었나요? 금난 정권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전상인들이 매출이 증가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그 사람들이 노론에게 정치자금 흔들을 금난 정권이란 시전상인 주변에, 자 여기 시전상인이라 쳐봐 이렇게 시전상인 장사하는데 장사 잘 되기 때문에 여기다 난전을 펼친다는 거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집에서 무, 배추, 당근, 뭐 시금치, 뭐 이거 잡당을 가져와서 시전상인 옆에 쉽게 하면 여기가 예를 들어 이마트라 생각해봐. 쉽게 얘기해서 이마트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죠. 여기에다가 우리 아주머니들이 가끔씩 뭐 노점 판매하는 거 가끔 봤을 겁니다. 가끔 우리 서울에 지하철에서 가끔 봅니다. 네. 여기 장사 못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금난 정권, 난전을 금하는 모든 권한을 시전상인이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시전상인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더라는 얘기죠. 부를 축적한 사람은 계속 오늘도 내일도 내년도 계속 부를 축적하고 싶은 거야. 돈벌이라고 하는 게. 사람 욕심이, 그죠? 그 이익금의 상당 부분이 노론의 정치자금 흘러들어가던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얘기지. 시전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난 정권을 철폐했다는 뜻이야.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 와서 난전을 다 하라는 얘기야. 다 풀어버리는 거야. 그죠? 목적이 있죠. 정치자금 하는 부분을 없앨 수는 없지만 축소시킬 수 있다는 거지. 노론들의 정치자금을 줄일 수 있다. 왜일까요? 정조 임금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도세자를 죽인 사람이 노론이기 때문에 노론이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론의 정치자금을 차단하겠다는 뜻이죠.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신의 통공의 두 번째 목적은 뭘까요? 요거죠. 이민정치죠.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렇잖아. 먹고 살만하면 굳이 와서 난전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지 않나?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난전하라면 할 수 있어요? 이마트 앞에 가서 롯데마트 가가지고?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쪽팔리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굶어 죽기 일부 직전에 가서 할 수 있어요.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분들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셨죠? 네. 신의 통공에 대한 얘기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96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 밑줄치는 우리에 해당하는 계층의 활동으로 신분의 어떤 계층을 물어보고 있으면 적절한 거 불러보겠습니다. 아, 우리는 본시 모두 사대부였습니다. 잘라. 이렇게 잘라. 아, 우리는 몇 번이었지? 문제 96? 요 짧은 사료 내용 요 하나만 잡아도 문제를 풀어내야 돼. 그러니까 다 안 읽어도 풀어냈을 때. 아, 우리는 본시 사대부였습니다. 우리는 본래 사대부였습니다. 근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사대부가 아니고 신분이 격화됐습니다. 물어보는 거거든. 이거 나오면 무조건 중인이에요. 아셨죠? 이건 딱 요 사료화해서 이렇게 답 이렇게 원래 우리는 사대부였습니다. 중인을 본인들이 지칭하는 것들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중인이 돼버렸다는 거야. 사대부인데 혹은 의사가 되었고 혹은 통역관입니다. 의사가 되었고 통역관이 되었습니다. 7, 8대는 또는 10여 대를 대대로 전하니 정략 문장과 덕은 비록 사대부에 비굴 수 없으나 명공, 거실에 우리보다 더 나은 자가 없습니다. 중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 철종 때 집단 상소하여 청유직 허통을 요구했다. 서울들입니다. 서울들입니다. 봐요. 서울들 꿈이 과거 문과 응시를 가능하게끔 요구하는 걸 서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 정조 때 정유 절목을 통해서 부분호통이 이루어졌죠. 그 유명한 서울 사인방. 이등무, 박재가, 유득공, 서이수. 규장각의 검사관으로 등용됐잖아요. 철종 때 완전호통을 요구하죠. 완전호통이 이루어졌다. 여기는 부분호통. 정조 때 부분호통, 철종 때는 완전호통. 모든 서울들이 문과 응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신의 호통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적절한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형평사를 창립하고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형평운동을 펼쳤다. 이건 백정에 대한 얘기. 1923년 진주지역입니다. 1923년 진주지역에서 백정들이 형평사운동을 하게 되었다. 일종의 신분해방운동이죠. 왜? 우리가 1894년 갑오개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갑오개혁에 완전 신분제가 해방됐어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신분제도가 존재하고 있더라. 백정들이 차별대우, 사회적 차별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분개해서 일어난 게 형평사운동이다 얘기합니다. 형평사운동이다. 1923년입니다. 진주지역입니다.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시사를 결성하여 양반들이 한시를 짓고 시집을 발간하였다. 이게 중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양반들이 시를 쓰고 답가를 쓰고 술을 마시면서 놀아요. 그 사람들의 양반들이 풍류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타고 싶은 거야, 중인들도. 근데 양반들이 자주 보이는 곳에서 하기 좀 그렇지, 눈치 보이지. 그래서 삼청동 산에 올라가서 저기 종로 뒤쪽에 가면 삼청동이라는 데가 있거든. 삼청동 같은 뒤쪽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그마한 건물을 위해서 술도 마시면서 시를 쓰고 받는 걸 합니다. 또 인왕산에도 또 그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은 3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3번이 돼야 됩니다. 혹시 해설지를 보고 오신 분들은 그 답 오답이니까 수정하시면 됩니다. 답을 2번으로 되어 있는데 3번으로 수정하시면 돼요. 해설지에. 선생님이 타이핑하면서 살짝 오류가 나타났으니까 수정하시면 됩니다. 혹시 문제를 풀다 보면 해설지하고 좀 달라요? 이렇게 선생님 오타요. 그러려니 하세요. 하다 보면 이게 치고 전부 다 검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꼭 오탈자가 나타나고, 더 심한 것은 오탈자는 이해가 가는데 답을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가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3번이야. 근데 칠 때는 2번으로 쳐. 나도 왠지 몰라요. 그 다음에 4번 보죠. 유향수를 복립하여 향리를 감찰하고 향촌사의 풍속을 바로 잡으려 하였습니다. 이건 사림들이 향촌을 장악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성종 때, 그러니까 세조 때 없어졌던 걸 다시 성종 때 복活시켰다. 그 다음에 97번. 다음 각 시대에 노비와 관련 설명이 더 옳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신라 민정문서에 따르면 생산활동에서 노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농민에 비해 높았다. 천만에. 농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건 기출 지문에 끊임없이 나오는 지문이야. 두 번째. 고려시대 산호비는 공영노비와 애거노비로 구분하고 60세가 되면 면이 여기 면제되었다.
산노비가 아니라 공노비로 바꿔줘야 되겠죠. 공노비가 공영노비가 애고노비로 돼야 되겠죠. 3번 조선 초의 공노비는 유해 잡직으로 불리는 하급 기술 관직을 가질 수 있었다. 빙고. 답은 3번.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만 얘기해 보세요. 조선 초기에 과학기구를 많이 만들었던 장영실, 그다음에 송화보울들 그렸던 화가 이상자 이런 인물들입니다. 몇 번이지? 97번. 반대되는 단어도 알아야 되겠죠. 윤회풍관. 예, 문무관료들이 과거심을 통해 등재하는 걸 윤회풍관이라고 하고요. 예, 노비들도 기술직에는 갈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상자, 그 다음에 장영실, 예, 과학기구, 그 다음에 송화보울도 그림입니다. 예. 도화서에서 전문 하원들이 근무하는 게 도화서였죠. 네. 답은 3번. 1801년에 내수사 노비를 비롯한 간노비를 해방. 누가? 순조가. 대략 6만 6천 명 정도를 해방. 간노비 제도가 혁파되었다. 간노비, 산노비 두 개가 있는데, 간노비는 6만 6천 명이 되는데, 간노비 제도가 혁파됐다는 얘기는 달라졌죠. 왜냐하면 6만 6천 명이 해방됐다는 얘기지, 모두 다 제도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가보개혁 가야만이 합법적인 공사노비 혁파된다고 말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네. 간노비제도 혁파되었다는 부분을 살짝 바꿔주셔야 돼요. 공사노비제도 완전히 혁파된 것은 1894년 가보개혁돼야 가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애매모호하게 문제를 풀릴 수도 있다. 그래서 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98번. 자, 다음 가와 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 우리 보통 이제 블렁크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연습이 돼야 될 거예요. 네. 가와 나 사이에 뭐가 있는지. 가갑니다. 평서대원서는 급기. 생략하겠습니다. 1811년 홍경래의 난입니다. 안 보고도 이거 풀 수 있어야 돼요. 안 풀겠습니다. 이런 정도는. 블렁크를 만들어 놓고요. 제일 밑에 쭉 봐볼까요? 그 핵심적인 세 번째가 삼정 이정청 나와 있을 거고요. 삼정의 문란으로 발생한 사건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임술련 농민봉기입니다. 임술련 농민봉기 또는 진주밀란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1862년이죠. 사이가 되게 커졌죠. 이 사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상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자, 공노비 6만 6천 명. 1801년입니다. 공노비. 순조직이 1년 때 만든 거니까. 두 번째. 잘못 읽었다. 경주에 몰락한 양반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했다. 1800년. 말 잘못 적었 1860년. 동학, 창도. 여기 들어가겠네요. 1860년. 답은 2번이 돼야 되겠네요. 세 번째,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임술련 농민봉기에 삼정이정청에 이후에 만들었다. 같은 연도죠. 임술련 농민봉기
진주 밀란의 원인은 삼정의 물란. 이걸 해결하게 만든 게 삼정 이정청. 같은 연도이지만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뒤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국제를 면밀히 공동출 사창제. 사창제 4번. 흥선대원군 1867년에 흥선대원군 사창제했다. 답은 3번이 2번이 돼야 되겠죠? 네, 2번. 태동기문화 99번. 후기 실학자의 토지 경우의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박지현은 토지 소유 상한선을 설정 수십 년 후 매매와 상속을 통해 토지가 균등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박지원, 한전론. 맞습니다. 두 번째, 그 책이 어디 나오냐면 한민명전이 나옵니다. 살짝 이것만 적읍시다. 두 번째, 정약용에 관련된 부분. 전론을 통해 여전제적 계획을 추구해서나 나중에는 경서입에서 정전제적 계획을 주장하였습니다. 정약용. 순조 때입니다. 순조 17년. 유배중이죠. 네. 그 다음에 서유군은 정부가 분홍충으로 하여금 무전농민을 고용, 하나의 집단 농정을 형성하고 경영해야 둔전론. 이거 시험에 잘 나와서 3번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서유구의 둔전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둔전론이란 국가나 부호가 공동 농장제를 좀 했으면 쓰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경제론도 21세기에 공산주의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공동 농장제를 하게 된다면 공산주의가 맞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이 공동 농장제를 이걸 주장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선택지 지문에 나올 수 있다. 그대로. 소유구의 둔전론은 오늘날의 공산주의 경제체제와 유사하다 이렇게 하면 틀린 점이 되는 겁니다. 왜? 국가가 상관없이 부가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유형어는 관리, 선비, 농민 등 신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재분배, 균전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본이 양반이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가겠다는 뜻이에요. 균전론에 대한 모순이죠. 자, 종래의 경무법을 폐지하고 결부법을 시행하자 주장하였다. 천만에요. 반대로 돼 있어요, 지금 이제. 결부법을 바꿔야 돼요. 경무법을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결부법은 알다시피 수확량에 따른 징수입니다. 수확량에 따른 징수 방식을 결부법이라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백성은 흉년 들었다고 얘기할 거고 세금을 걷어가는 공무원은 더 풍년이라고 얘기할 거라는 뜻이야. 그래서 서로 적게 내려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가자는 뜻이에요. 이건 밭이랑에 따른 부분에 밭이랑에 따른 징수를 하자 이렇게. 이건 신라 때부터 쭉 해왔던 거고 이건 고구려부터 쭉 해왔던 방법이 있죠. 이렇게 하자는 뜻이죠. 이렇게 반대로 가자는 뜻이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결부법, 경무법. 하나 더 있는데 불확제. 파종량에 따른 징수를 하자. 이거 어디 있습니까? 하나 빠진 거? 땅에서 생산되는 양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소한 이 정도도 우리가 알아둡시다. 네. 공부 잘 하시는 분들 이것도 알아야 합격입니다. 이렇게. 답은 4번이 되겠고요. 100번 가십시다. 다음 조선시대 미술이라는 설명을 가장 옳지 않는 것. 김홍도는 섬세하고 정교한 필치로 정조의 화성행차와 관련된 병풍, 행렬도, 의계 등
궁중 풍속화를 많이 남겼습니다. 맞죠? 우리는 풍속화가로만 알고 있지만 실은 도화서의 최고 하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윤복은 주로 도시인의 풍류생활과 부녀자의 풍속, 남녀 사이의 애정 등을 감각적이고 해학적인 필체로, 그렇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도화서 하원인데 밖에 나와서 여성들의 그림을 되게 많이 그렸던 인물이고요. 장승업은 영통골 직구도, 영통골 직구도는 강세양입니다. 3번점이 틀렸네요. 영통골은 강세양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였지? 장승업. 장승업은 이제 군마도가 되게 중요하죠. 군마도. 말이 힘차게 이렇게 달리는, 세 개의 말이 막 달리는 모습들을 그랬던 대표적인 인물. 장승업의 군마도. 또 있죠. 삼인문년도, 그 다음에 호치도,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건 독수리 그림이다. 독수리 치자이기 때문에 독수리라는 그림. 삼인문년도는 그 글에 나오는 세 사람을, 그러니까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갖다가 그림으로 표현했다. 이걸 삼인문년도라고 부릅니다. 장승업에 대한 얘기. 장승업에 대한 얘기. 답은 3번. 김정희의 세안도는 제주 유배 시기에 제자 이상적에게 그려준 문인화의 대표적이었다. 맞습니다. 101번 바로 갑니다. 다음, 조선후기 문학의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김정희는 우리의 정서와 개성을 추구하는 단아한 글씨의 동국진체를 완성하게 되었다. 이광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글씨체다. 동국진체. 이광사의 동국진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호가 원교이기 때문에 원교체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호가 원교. 이광사. 하나 더 나올 것 대비. 윤순이 쓴 체를 영하체라고도 합니다. 저도 후기식이죠. 윤수는 영하체, 이광사는 동국춘체, 추사는 김정희는 추사체. 글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추사체. 본인의 호를 땄죠. 이렇게 추사체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질문 갑니다. 박지원은 양반전, 허생전 등의 한글 소설을 통해 양반사의 비판. 한글 소설 X, 한문 소설입니다. 한문 소설입니다. 세 번째, 무의사 극락전. 후기를 물어봤잖아요. 무의사 극락전은 조선 전기입니다. 강진에 있는 무의사 극락전은요, 이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올 거다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하거든요. 후기 물어놓고 강진 무의사 싹 집어넣는다고. 틀려요. 조선 전기입니다. 하음사 각항전 17세기. 법주사 팔상전 17세기. 추가 김제 미륵사의 김제 금산사의 미륵전도 마찬가지 17세기예요. 김제 금산사의 미륵전도 17세기예요. 그래서 17세기와 18세기 정도를 우리가 다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겠죠? 정리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17세기, 18세기 사찰들, 대표 사찰들이 뭐가 있냐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자, 17 다음에 봐봐. 8이지. 7 다음에 8이잖아. 이렇게 외우라고. 17세기에는 8강 미인이 인기 있었대요. 이건 그냥 만들어내는 단어야. 법주사 팔상전, 하음사 각항전, 금산사 미륵전. 금산사 미륵전. 법주사 팔상전, 하음사 각항전, 김제 금산사 미륵전. 18세기는 다 여기야. 이것도 여기지. 악센트 강하게. 돌대가리, 이런 시향, 이런 개뿔 따고 다 여기란 말이야. 안성의 성남사,
논산의 쌍계사, 계암사, 부안의 계암사. 17세기, 18세기.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을 만들었을까? 여호부민이라고 불러. 여호부민. 즉 부농과 부상들이 돈벌이가 되게 돼서 돈이 많아지게 지은 건물들이다. 여호부민들이더라. 특징? 돈 많은 사람이 시주에서 건물 지은 거니까 어떻게 특징이 초라할까 화려할까? 화려함이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거 두 개 암기해 주셔야 돼요. 두 개가 섞여서 17과 18세기를 지금 섞어 놓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모의고사처럼 이렇게 섞여 줄 거야. 외워버려야 돼요. 암기해. 어쩔 수 없어. 여러분이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죠? 법주사, 팔상전, 그 다음에 각항전, 하엄사입니다. 구례 하엄사 각항전, 김제 금산사 미륵전. 됐죠? 18세기 석상계, 다 욕짓거리라고 그랬어. 안성의 성남사, 논산의 쌍계사, 부안의 계암사. 됐죠? 네. 4번 서민들은 백자도 사용했지만 주로 옹기를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102번 마저 하고 쉬겠습니다. 102번이 마지막인가? 그렇지. 조선 과학기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1번 김성문은 저서 지구전혀는 최한계입니다. 1번에 지구전혀는 최한계입니다. 최한계 책 꼭 물어볼 게 있거든. 명남루 총서. 명남루는 최한계 호예요. 최한계가 읽었던 책을 다 정리했다. 이게 명남루 총서. 일종의 백과사전적 냄새가 나는 거죠. 명남루 총서. 그 다음에 지구전혀, 지구의 지전설에 대한 얘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김성문이 쓴 책이 뭘까? 역학도예죠. 책들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문제풀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면 내가 틀리겠구나 이렇게 잡으셔야 되겠죠. 2번 정약용은 요하네스 테레치의 기기도서를 참고해 거중기를 제작하였다. 요하네스 테레치의 기기도서를 밑줄 긋고 거중기 밑줄 긋습니다. 요거 이제 통상 이게 7급에 나오는 기출주문의 조건을 살짝 7급 기출주문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네. 제가 차용해다 쓴 것은 우리 9급에 나오면 틀리겠다. 왜냐하면 9급에서는 요하네스 테레치를 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틀릴 수도 있어요. 낯선 인물이 나왔을 때 되게 당황스럽죠. 한 번쯤 우리가 연습해보자는 취지로 갖다 놓은 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최한기는 만유인력과 같은 서양의 과학을 소개한 명남루 총서를 만들었다. 지가 읽은 책 다 정리했다는 뜻이야. 자기 혹을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홍대용은 주해 수영을 저술하여 우리나라와 중국 서양 수학의 연구성과 수학이면 읽었습니다. 주해 수영. 해석하면 수학은 참 쓰임새가 있는 학문이다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이 발전돼야 과학이 발전되는 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를 까는 거니까. 그래서 홍대용의 저서들까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